블룸버그가 긴급 경고를 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죠.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측정 지수인 그린백 지수가 10% 폭락했고 이날 하루 만에 또다시 1.2%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I 이크 이츠 그레젯 달러 약세가 좋다는 겁니다. 요요처럼 달러를 오르락내리락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던 달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흔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경고했습니다. 39조 달러, 우리 돈 5경 5천조 원 빚을 진 나라가 통화를 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 우리 돈 약 750만 원을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가예요. 투자자들이 달러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증거죠. 블룸버그는 말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장기 하락의 서막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달러, 기축통화 달러가 흔들리는 시대에 누가 자산을 지키고 돈을 버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 내부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약달러 발언을 쏟아내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진화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은 약달러를 외치고 재무장관은 강달러를 주장하고 같은 정부가 정반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시장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5선까지 무너졌어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 낮으면 달러 약세죠. 95까지 떨어졌다는 건 달러가 기준선보다 5%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 제조업 노동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약달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제품 수출이 늘어나니까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죠. 하지만 그 대가가 뭡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기축통화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전 세계가 이 화폐는 안전하다고 믿어야 기축통화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신뢰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국 화폐를 흔들고 정부는 갈라서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미국의 빚에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빚이 많아도 괜찮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입니다. 빚이 쌓일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그 신뢰는 고스란히 달러 가치에 반영되죠. 실제로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달러는 6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는 39조 달러가 넘어요. 연준이 찍어내는 돈보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유동성의 핵심이 이미 국채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 39조 달러, 우리 돈 약 5경 5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매년 2조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세입은 5조 달러, 약 7천조 원, 세출은 7조 달러, 약 1경 원이니까 모자라는 2조를 국채로 메웁니다. 매년 말이죠. 이자만 연간 1조 달, 우리 돈 1,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많아요.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빚을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 부담을 줄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동할 뿐이에요. 개인과 기업의 현금 가치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진 빚의 실질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서민들의 부가 보이지 않게 정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시작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을 빨리 쓰기 시작해요. 통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브라질 초인플레이션 때를 보십시오.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줬어요. 주급을 받으면 그날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현금을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마트 주인들도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하거나 오버나이트 예금에 넣어뒀죠. 오버나이트는 하룻밤만 맡기는 초단기 예금인데 당시엔 하루 만에 3% 이자를 줬습니다. 현금 사용 속도가 10배 빨라진다는 건 돈을 10배 더 찍어낸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나중엔 수십 배로 빨라져요. 초인플레이션이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체 기축통화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왜 중국은 그토록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 발악할까요?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특권, 이걸 이해해야 지금 상황이 보입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가 무역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압도적이죠. 국제 외환 보유액의 약 58%, 국제 결제의 약 42%가 달러로 이뤄집니다. 그 뒤를 유로화가 20%, 엔화와 파운드가 각각 5%에서 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위안화는 아직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러의 독점 지위가 보이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데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한 지수죠. 블룸버그가 보도한 그린백 지수 하락도 바로 이 달러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린백은 달러의 별명인데 19세기 미국 남북 전쟁 때 발행한 지폐 뒷면이 초록색이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지금도 달러를 그린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린백 지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0% 폭락했다는 건 달러가 주요 통화들 대비 10%나 가치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기축통화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릴까요?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자기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달러를 찍어내면 그 달러로 전 세계 상품을 살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다시 투자하죠. 결국 미국은 종이 쪼가리 찍어서 실물 자산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특권입니다. 영국이 200년 동안 파운드로 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군사력만이 아니었어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80년째 달러로 이 특권을 누리고 있죠. 중국이 왜 그렇게 위안화를 밀어붙이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기축통화를 쥐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정말 위기일까요? 기축통화가 바뀌는 신호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미국의 신뢰도는 곧 달러의 신뢰도니까요. 통화와 국채로 이미 달러 공급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신뢰까지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통화 구조 자체가 치열한 경쟁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달러 같은 법정 통화가 있고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쉽게 말해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인데 테더나 USDC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통화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축통화도 다극화될 겁니다. 유럽, 오펙, 브릭스로 나뉘면서
한 패권국이 공급하는 통화를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통화를 골라서 결제하고 저축하는 시대가 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말이죠. 소비자들이 선택한 통화가 세계의 화폐가 될 겁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졌는데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국제 결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반기를 들었어요. 2011년 미국이 이란을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SWIFT는 국제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이걸 씁니다. 여기서 차단당하면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이란 경제가 마비된 거죠.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세 나라는 각자 자국 통화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중국은 2015년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은 무역과 자본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SWIFT에 대항하는 중국판 SWIFT를 만든 겁니다. 브릭스 회원국들도 달러 대신 자국 통화로 무역하자는 합의를 이뤘어요. 대부분 위안화를 씁니다. 문제는 시중에 위안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만 중국은 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위안화가 본토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4년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안했습니다. 브릭스 공동 무역 통화를 만들자고요. 금 40%와 브릭스 국가 통화 바스켓 60%로 구성된 실물 화폐 브릭스 유닛이 그겁니다. 인도가 반대해서 본격 추진되진 않았지만 최근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인도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다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도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뭐냐면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약속입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모두가 달러를 쌓아놓게 되는 거죠. 달러 수요를 강제로 만든 겁니다. 과거엔 석유를 100% 달러로 샀지만 지금은 20% 이상을 산유국들이 위안화로 받고 팔고 있어요. 사우디는 50년 만기 협정 연장을 거부했고 브릭스에도 가입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과거 일본이 강했을 때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금리와 환율로 위안화나 브릭스를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1985년 미국이 주요국들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아놓고 엔화 가치를 올려라고 강제한 사건입니다. 일본 제품이 너무 잘 팔리니까 엔화를 비싸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죽인 거죠. 일본은 이후 30년 불황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체급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압도적 지위로 윽박지르면 상대국이 따랐지만 지금 중국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국채 발행에서 빚 갚고 중앙은행이 돈 찍고 환율로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구조를 대체 누가 설계했을까요? 주식회사는 누가 만들었고 주식거래소는 누가 만들었으며 중앙은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답은 유대인들입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 13만 명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스페인이 오늘날 미국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간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척박한 땅이었죠. 바다보다 해발이 낮은 곳이라 둑을 쌓아야 했고 농사도 목축도 못 짓고 나무도 안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바다에 청어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청어를 잡아 소금에 절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 절임 청어는 금이었죠. 스페인에서 가져온 저렴한 천일염으로 소금 시장을 장악했고 소금이 청어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청어 산업 전체가 유대인 손에 들어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자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목재를 사올 때 통행세가 배 갑판 면적으로 매겨졌어요. 그러니까 갑판은 최대한 줄이고 선복은 크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앞바다는 개펄이라 밑이 뾰족한 배는 밀물 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건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도크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땅에서 만들면 됐거든요. 복합 도르래까지 개발해서 인건비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결과는 네덜란드 화물선 운임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화물이 암스테르담으로 모였고 중개 무역의 중심지가 됐죠. 무역이 발전하면서 무역을 지원하는 보험업과 금융업이 함께 성장했어요. 배가 침몰하면 손해가 크니까 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채권 시장도 만들었는데 주변국이 연 15% 금리로 돈 빌릴 때 네덜란드는 3%에서 4%로 낮췄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난 거죠. 경쟁이 심해지자 유대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그렇게 탄생한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각자 돈을 대고 주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주식회사의 시작이죠.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카페에서 거래하니까 나라에서 아예 주식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 상품이 모이니 사용되는 통화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혼란을 막기 위해 암스테르담 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최초의 기축통화 길더를 만들었습니다. 청어에서 시작해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까지 자본주의의 핵심을 유대인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물 거래도 생겨났어요. 내년 청어를 지금 가격으로 미리 사는 시기였죠. 오늘날 선물 시장의 시작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금과 은 교환 비율이 1대 10이었는데 중국에서는 1대 6이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은 12kg을 중국에 가져가면 금 2kg가 되고 이걸 다시 암스테르담에 가져오면 은 24kg가 됩니다. 비단이나 도자기로도 이익을 봤지만 단순히 돈과 돈을 바꾸는 환거래만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수익의 78%를 차지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핵심은 공동체 의식과 정보 공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공동체 책임을 강조했어요.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자립시키고 성공시킬 의무가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기도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돈을 신학교 헌금함에 넣어야 했습니다. 약자를 도와야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학교에 가면 누구나 일주일치 생활비를 가져갈 권리가 있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말이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유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모든 환시세를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환거래를 장악할 수 있었죠. 예전 환전상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기축통화 길더는 이후 영국 파운드로 이동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축통화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 금융 네트워크가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가 어느 순간 런던으로 통째로 옮겨갔어요. 영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영국은 후진국이었죠. 팔 수 있는 건 양털뿐이었고 그나마 유대인들이 팔아줬어요. 그런 후진국이 어느 날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선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해적질을 많이 했어요. 국가적 사업으로 해군이 하듯 장려했죠. 스페인 카를로스 왕이 해적질을 막으려고 청동 대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대포가 없으니 해적질을 할 수 없었는데
영국인들이 오랜 노력 끝에 철대포를 개발했어요. 사거리가 청동대포보다 길었고 이걸로 스페인 무적 함대를 깨고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문제는 해상권만 있고 무역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조례를 만들어 네덜란드 상선들을 강제로 런던에 들르게 했습니다. 통행세를 내고 영국 배로 갈아타라는 거였죠. 네덜란드와 영국 간 전쟁이 터졌고 영국이 네덜란드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대표 랍비를 크로웰에게 보냈고 비밀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런던으로 이주하라. 크로웰은 런던에 면세 지역을 만들어줬어요. 여기 와서 세금 내지 말고 무역해봐. 두 번째 계기는 빌럼 3세였습니다. 영국에서 의회와 왕 간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의회가 빌럼 3세 부부를 불렀어요.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거든요. 빌럼 3세가 대군을 이끌고 영국에 상륙했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런던에 입성했습니다. 명예혁명이죠. 이때 네덜란드에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도왔던 유대인 금융인 8,000명이 빌럼 3세를 따라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피 안 흘리고 혁명을 이뤘다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이 주도한 경제적 이동이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됐습니다. 길더에서 파운드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기축 통화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 네트워크가 먼저 움직였고 그들이 가는 곳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진 시대에 유대인처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철학이죠. 그들은 어느 한 통화에 몰입하지 않았고 어느 한 나라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상품, 어느 한 시스템에 몰입하지 않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생존하기 위해 항상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어느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두는 외화 자산인데 주로 달러와 미국 국채로 보유하죠. 그런데 지금 그 달러 대신 금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은입니다. 산업 원자재로서 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태양광, 전기차, 전자기기 모두 은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죠. 이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건 처음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헛발질하면서 자기 가치를 갉아먹을 때 상대적으로 선택받는 자산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자산이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가치 저장이 잘 되고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주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반감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 2년에서 3년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감기가 2024년이었으니 올해 2026년은 하락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승기에 과도하게 진입하지 말고 하락기에 공포에 질려 다 팔지도 말라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의 한 축으로 가져가되 주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만든 투자의 전설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원칙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레이 달리오는 처음엔 비트코인을 반대했지만 나중엔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명확합니다. 금 10%, 현금은 가능하면 보유하지 말 것, 그리고 비트코인도 담으라는 겁니다. 최근이라면 은도 추가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자산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한 통화에 몰입하지 않았고, 어느 한 나라에 몰입하지 않았으며, 어느 한 시스템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택지를 열어뒀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길더가 무너질 때, 파운드가 흔들릴 때, 그때마다 부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부를 지켰고, 오히려 늘렸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모든 걸 잃었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경고했고, 골드만삭스가 경고했으며, 시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이죠. 2026년 2월 28일, 금은 5,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현금을 쥐고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부를 조용히 훔쳐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자산에 올인해서 운에 맡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에 분산하되 각 자산의 주기를 존중하는 거죠. 여기에 ETF 같은 투자 자산도 공부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세요. 현금은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에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